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팽이당 김중현입니다. 저는 사실 팽이를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팽이를 좀 모읍니다. 아, 그래요? 팽이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끌려 들어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네. 오늘 다룰 영화에서도 팽이가 중요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감독이 어쩌면 팽이처럼 인생을 돌리는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플롯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힘, 돌아가게 하는 힘으로 이 플롯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팽이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보여준 것 같아요. 이따 끝날 때 마지막에 보려니까 아, 저희 알겠습니다. 토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건 뭐 팽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런의 작품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주제로 또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 3부작 같은 경우엔 따로 다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도 하고 또 가장 복잡한 플롯을 가진 네. 그런 두 작품을 골랐고요.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만든 컬렉션이 아닌가. 맞습니다. 두 편을 이미 봤지만 네. 다시 봤는데도 헷갈리죠. 힘들어요. 힘들어. 네. 네. 이 플롯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는 뒤집히는 플롯이고 네. 하나는 빠져들어가는 플롯인데 네. 이 두 개가 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근데 바로 그게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플롯의 마술사 크리스토퍼 놀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뭐 이 크리스토퍼 놀런에 관해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신작이 나왔을 때 감독의 이름값과 견주어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감독이 아마 현 시점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거대한 명성은 사실은 다크나이트부터일 텐데 그리고 인셉션을 거치고 인터스텔라와 덩케르크까지 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덩케르크의 개봉을 이제 맞춰서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명성을 가지면 반드시 안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런이 사실은 인터스텔라를 전후해서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전후해서부터 안티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리스토퍼 놀런은 약간 제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비슷해요. 아, 네. 네.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게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을 섞으면서 약간 복잡한 구석이 있고 거대한 명성이 있고 그에 비해서 그 거대한 명성 때문에 더더욱더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과를 이렇게 비웃거나 깔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정말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둘 다 주제나 소재는 굉장히 상업적인 주제를 택해요. 그런데 플롯은 방법이. 복잡하고 그렇죠. 방식은 현란해서 이게 쉬운 주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재나 주제가 아니라 그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힙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라카미 하루키나 크리스토퍼 놀런을 살짝 이렇게 깔아줘야 그래야 오히려 더 이렇게 취향이 더 이렇게 좀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이제 뭐 방법을 제 취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크리스토퍼 놀런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의 가장 뭐 특히 플롯을 잘 다루는 두 편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it time? Do not go gently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ge. 일단 그래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의 세계를 좀 저희가 어쨌건 주제를 잡았으니까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놀런이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일단 그 작품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도 잘하고 너무 커도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화에는 미행이라는 영화인데 상대적으로 많이들 이제 못 보셨죠. 이 영화의 그 제작비가 $6,000예요. 600만 원. 그러니까 그 촬영기에 관한 것들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세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600만 원으로 장편 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자재 같은 것을 택시에 싣고 했는데 택시 트렁크에 넣으면 반이 남았대요. 그 정도로 택시 한 대의 트렁크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작은 기자재로 장편 영화를 찍었는데 미행도 놀라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영화도
아이디어만으로 돌파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2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대작을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그렇게 또 거대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측면에서 다 뛰어난 거죠. 그러고 보니 메멘토 역시 약간 작게 만든 작죠. 영화고 인셉션은 굉장히 큰 영화여서 오늘 두 개가 또 비교되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르적인 다양성인데 크리스토퍼 놀런의 야심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도장 깨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장르 깨기 같은 거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덩케르크는 전쟁 영화에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거를 보다 보면 뭐 SF 영화라든지 범죄 영화라든지 슈퍼히어로 영화, 뭐 스릴러 이런 장르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일정한 또 굉장한 그런 성과들을 내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야심 자체가 굉장한 그런 감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대중 영화의 어떤 거대한 그런 어떤 세계에서 봤을 때 크리스토퍼 노런이 참 놀라게 보이는 건 블록버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최대 쾌락을 겨냥해서 네. 취향을 평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볼 줄 모르는데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놀러는 이렇게 2억 달러씩 되는 그런 금액을 들여서 이런 대작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서 철저히 개인적이고 철저히 엘리트적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취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취향을 견인해서 자기 쪽에 맞춰서 그 비전을 공인받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인 감독으로 굉장히 놀라운 면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룰 영화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네.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소재는 아주 보편적이고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아내, 아이들 이런 식의 자기 주변에 있는 맞습니다. 가치관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큰 사이즈로 내보냄으로써 두 개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간단한 이제 그 노론의 가장 뛰어난 두 가지를 한 가지씩 말을 한다면 하나는 이제 볼거리에 관한 부분인데 볼거리를 요즘 뭐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도 충분한 예산과 능력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건데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에서 볼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이고 사실감을 강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슈퍼히어로 영화조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에서 초반에 나오는 지구의 어떤 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그 먼지를 골판지를 갈아가지고 직접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에서 그 거대한 트럭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전복되는 장면을 실제로 전복시켜서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D 영화 같은 건 안 찍잖아요. 그 CG를 최소화하잖아. 이런 것들이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사실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세공력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놀란 감독의 새로운 작품 나오면 이번에는 또 뭘 아날로그를 했을까? 덩케르크에서는 과연 뭐가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플롯의 마술사라는 측면인데 플롯이 뭔가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소설 이론가이기도 한 이엠 포스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토리와 플롯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간단한 말로 설명했죠. 왕이 죽었다. 그리고 뭐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왕이 죽었다. 그런데 너무 슬퍼서 왕비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플롯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립된 사건들 사이에서 인과관계라든지 심리적인 진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그냥 배열한 거. 그게 스토리고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창작자가 재배열해서 그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플롯을 만들 때 크리스토퍼 놀런은 더 이상 복잡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적 생산물을 만들겠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뭐 시간의 순서를 뒤집는다든지 때로는 시간의 층위를 굉장히 두텁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플롯에 대한 어떤 굉장한 마술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장악력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정말 이야기를 다룰 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메멘토와 인셉션은 시간의 축을 횡으로 놓느냐 종으로 놓느냐 이 두 개의 극한의 실험 같은 걸 어쩌면 이 사람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플롯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법 같은 걸 버리고 있는데 그쵸. 그런데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떤 그게 주제를 중요하죠.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둘 다 해낸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들 중에 플롯이 상대적으로 덜 마술처럼 부리는 것이 다크나이트 3부작이고 그 3부작을 빼고 나머지 영화들을 보면 플롯이 평범한 플롯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가장 좀 상대적으로 논란 영화 중에 처진다고 말하는 게 인썸니아인데 인썸니아조차도 그것을 백야 속에서 그 이야기를 펼쳐내므로 인해서 백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낮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플롯을 만들 때 어떤 설정하는 방식은 정말 크리스토퍼 놀런은 스스로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떤 능력을 증명하는 그것 자체가 또 형식과 주제가 굉장히 잘 밀착되어 있는 네. 그런 뛰어난 작품을 만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뭐 뛰어나기도 한 메멘토 그리고 인셉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전에 제가 또 오늘 대단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놀란 감독의 모든 플롯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네. 고레데 히로카즈 감독의 한 줄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고레데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한 줄로 평가를 해본 적이 네, 있습니다. 거저 먹은 적 있었죠. 한 줄. 아닙니다. 놀라운 저는 한 줄 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의 버금가는 한 줄 평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한 줄을 갖고 오셨군요.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인도의 무슨 밀교의 무슨 네, 벽화 같기도 하고. 글쎄 네. 뭐 약간 만달라 같기도 네. 하고. 놀란 감독은 왜 하필 이름이 논란이어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논란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죠. 논란의 감독이다, 뭐 논란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도 약간 패러디해서 한 줄 논란으로 해봤고요. 사자성어 같아요. 네. 네. 이 한 줄에 놀란 감독의 모든 작품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아심 어떡할 거야. 첫 번째, 점선입니다. 점선하면 메멘토죠. 기억이 단일하지 않고 점점 끊어지면서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10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바로 인썸니아입니다. 백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시간의 단위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뿅 하고 사라집니다. 페스티지죠. 네, 마술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두 줄 나와 있는 거 다크나이트입니다. 왜? 다크나이트 배트맨. 머리? 아, 네.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게 블럭하고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네. 네. 배트맨의 이 머리 모양을 제가 살짝 사술도 부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꼬여 들어가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스토리 플롯 인셉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는 블랙홀 같은 이야기 바로 인터스텔라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뭘까요? 네, 덩케르크. 네. 이 덩케르크 왜 이럴까요? 몰라요.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의 머리입니다. 아, 네. 머리. 그러네요. 그 잔교 위에 빼곡하게 이렇게 차 있는. 그 머리를 이제 표현해봤고요. 배트맨과 이 덩케르크는 사실 사술이고요. 네. 나머지는 정술. 플롯을 표현해봤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라는 거. 네,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 사실 뭐 논란이 이 플롯의 마술사라면 한 줄의 마술사. 네. 놀랍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본 브리핑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Name came up. John Edward Gamble, John G. You can't trust a man's life to never rely on. Natalie, right? 네, 이번에 먼저 다룰 작품 메멘토입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네. 사실상 최초의 영화다. 영화 속의 메멘토 속의 그 주인공은 바로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메멘토 때문에 놀란 감독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또 그런 또 기억의 역설이. 네. 근데 저 이 영화 처음 볼 때 네. 정말 복잡해가지고 메모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롯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다시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네. 역순으로 적어가면서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놀랍긴 하다. 놀랍죠. 네, 네. 보통 이제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은 반전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반전이 너무 생각나고 20년 뒤에 봐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메멘토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반전을 알아도 한 10년쯤 뒤에 보시면 다시 처음 보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묘한 마력이 있는 영화. This guy. Is he all right? 간단히 설명하면 영화는 이제 두 가지 플롯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영화에서 칼라로 나오는 장면들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이 되고 사이사이에 흑백으로 나오는 장면은 시간의 정순으로 진행이 네.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는 이야기의 끝에서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네. 하나는 이야기의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영화의 맨 마지막 반전에 오게 되면 두 가지가 이음매가 이어지면서 말하자면 이야기의 한 중간이 영화의 끝이 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한 형식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형식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컬러 장면이 모두 22개의 씬으로 이루어져 있고 흑백도 역시 22개의 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2개인데 상대적으로 흑백 씬들은 훨씬 더 짧게 만들었고 컬러 씬들은 훨씬 더 길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리듬을 교차하지만 정확하게 그 숫자를 지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영화의 형식에 대한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흑백과 컬러 장면 그 씬 안에서 심지어는 상상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플래시백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그런 플롯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어쨌건 이제 기억상실증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기억상실증은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자주 쓰잖아요. 근데 기억상실증을 뭐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순행적 기억상실증이 있고 진행적 기억상실증이 있고 또 하나는 역행적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그럼 그 사건이 터진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기억 못하면 역행적 기억상실증. 그 이후를 기억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선행적 기억상실증이 되는데 이 영화는 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앞에를 주로 자주 다루는 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깨어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확하게 명시하는데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누구시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역행적 기억상실증이고요. 이 영화에서처럼 다루는 건 선행적 그 기억상실증은 어떤 건가 하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후의 기억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못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학습이 되지 않고 예전의 자기의 상태로만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토퍼 놀런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영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고증을 또 엄청나게 깐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예를 들면 우주를 그려내는 방식, 블랙홀을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자문들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 과학자들에게, 물리학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메멘토도 그래서 메멘토가 나온 다음에 그 의학자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역사상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다룬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실제 환자의 모습을 가깝게 묘사를 잘했다라고 말한 게 메멘토다. 이런 얘기들 여러 그 의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볼 때의 어떤 관객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영화라는 것이 관객은 일반적으로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관객이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반에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집안 풍경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뭐 가장이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보여주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중반에 조금 지나가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자체를 이렇게 이입해서 그 사람 감정이 어떨까를 상상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시작할 때 시간의 역순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그때까지 봐왔던 것을 순차적으로 기억해서 그것을 인물에 투사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정보일 텐데 역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막 펼쳐지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관객의 심리 상태는 사실은 레너드하고 똑같다. 네. 레너드 자체가 기억이 1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순간에 적응하거나 자기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너드의 상태와 비슷하게 관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차가운 어떤 지적인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이야기를 수차적으로 묘사하면서 진진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많이 주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심리에 조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면 웃고 울면 울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뒤집어서 만들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차가워지게 되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떤 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관객의 심리 상태를 설정해 놓는 것이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영화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뇌가 어떤 것들은 자세하게 기억하고 어떤 것들은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화 속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찰나의 기억들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과 굉장히 흡사해서 이 영화의 플롯은 어쩌면 한 인간이 사건을 기억하는 뇌의 방식과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오프닝 말씀하셨는데 오프닝은 사실은 시간 자체를 거꾸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뒤에 있던 것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씬 안에서는 시간이 제대로 된 속도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의 오프닝 장면 자체는 실제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찍고 나면 필름 이렇게 흔들면 점점 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첫 장면에서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사진을 흔드는 순면서 점점점 오히려 사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영상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기록이나 기억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록이나 기억이라는 것이 허구적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사라진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의 기본 세팅 자체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미 프롤로그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자아내면서 그뿐만 아니라 뒤의 상황들을 절묘하게 어떤 요약화해서 이미지나 어떤 그 형식의 설정을 통해서 관객을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혹은 디테일 같은 게 네. 문신으로 현재 순간을 새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따라하기도 하고 네. 패러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는데 어떤 기억해야 될 어떤 순간들, 기억해야 될 팩트들을 문신으로 새겨놓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잔인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 난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것들을 문신으로 새겨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자주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몸에 새겨두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잔인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신이라는 게 사실 몸에 새겨진 기억일 텐데 문신에 관해서 이스턴 프라미스 같은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턴 프라미스가 만약에 문신의 사회학이라면 이 영화는 문신의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대한 세계를 보여준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턴 프라미스랑 이 영화가 붙어도 재미있는. 그렇게 붙일 거 그랬나? 네, 짝꿍도 괜찮아요. 문신에 관해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필로그쯤에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 같은. 우리 등을 딱 하면은 호랑이가 두 마리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쎄요. 조폭 영화. 네. CG를 해주시겠죠. 뭐. 네, 이 영화는 이제 범죄 영화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플롯도 굉장히 마술을 부리는 듯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과거는 기억하지만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에 관한 얘기인데 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면 자기 정체성을 과거에 붙박여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특정한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고착되어 있어요. 그 뒤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매달리게 될 때 그 인간이 얼마나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그 삶 자체가 거대한 어떤 무의미한 그리고 끔찍한 비극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실존적인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지프스의 신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지프스의 신화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무의미한 노동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주인공이 하고 있는 특정한 행동이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위를 위로 굴려 올리는, 그렇지만 결국 다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지프스의 비극적인 어떤 그런 루프가 네. 사실은 이 사람의 행동에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실존적인 네.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죠. 실존적이라고 하시니까 네. 또 하나 의미심장한 대사가 네. 초반부에 존지가 그 레너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하실에 내려가 보자. 그럼 네가 누군지 알게 돼. 지하실에 과연 뭐가 있지? 말하자면 지하실이라는 게 우리의 무의식, 어쩌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고 싶어하는 영화,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서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는 영화가 바로 메멘토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적으로 이제 이런 약간 복잡한 실존적인 얘기 같은 걸 다 빼고 그냥 봐도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문신의 어떤 한쪽에서는 이 여자를 믿지 마라. 문신의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남자를 믿지 마라. 근데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둘 중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나탈리를 믿을지 테디를 믿을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죠.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처음에 결말을 공개를 해놓고도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의 스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의 사건의 초반부에서는 테디한테 속고 그렇죠. 후반부에서는 나탈리한테 속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펼쳐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논란이 굉장히 훌륭한 거는 설정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 설정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뭉클한 어떤 감성적이기까지 한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그 안에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인셉션도 그렇고 메멘토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놀랍고 그다음 어차피 상대방은 10분 후에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분에 까먹는다는 걸 계산해서 나탈이나 테디가 그 앞에서 막 욕설을 하면서 그 진실을 막 퍼붓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은 그 자체적으로 사실적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10분에 잊어버리니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런 장면을 통해서 위트를 만들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될 정보는요 하고 쫙 늘어놓으면 하급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속에서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최상급의 그런 작법을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악당은 누구냐 하면 네. 호텔 주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볼 수도. 이 레너드가 기억을 못한다는 걸 알고 방을 여러 개를 잡아줍니다. 네. 너의 방은 이 방인 줄 알았지 이 방이야. 아니 이 방일 걸 해서 방을 여러 개를 잡아서 여러 번의 수익을 취하는 이 모텔 주인이야말로 최고의 악당이 아닌가. 극 중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레너드의 상태를 착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작은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슬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차가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자꾸 이제 아내를 이제 꼬집는 장면들이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방식이죠.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슬프게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주인공이 혼동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꼬집는 것과 연결된 부분인데 뒤에 가면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 합쳐지면서 그 뭉클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제일 잘 보이는 손등에다 쓰게 되는데 거기 Remember Sammy Jenkins라고 쓰게 되죠. 근데 모든 기억에 관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망각에 관한 영화하고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미 젠킨스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제일 중요한 문신으로 새겼다는 얘기는 뭔가 기억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기억과 망각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이 영화 속에 역설적으로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ar ma vie, car mes joies, aujourd'hui. 두 번째 작품은 인셉션입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네. 아까 제가 일본 브리핑에 말씀드렸지만 메멘토가 점선으로 뚝뚝 끊어진 이야기라면 인셉션은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무의식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이제 인셉션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아니 어떤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명성이 굉장히 위치에 도달한 감독이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셉션이 약간 전위적인 엘리트 영화처럼 저한테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영화를 이런 대규모로 만들어서 관객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게 정말 엄청난 배짱과 야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야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이게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꿈속의 꿈에 대한 영화잖아요. 근데 한 단계씩 들어갈 때마다 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니까. 꿈 속의 꿈, 속의 꿈, 속의 꿈으로 가는데 정말 대단한 야심이구나 정말 이것은 그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게 지금은 이제 두 영화가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영화가 2010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전해에 엄청난 빅히트작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임스 캐머런의 아바타. 아 그게 그렇군요. 1년 상간으로 나와서 사실상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영화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참 좋아하는데 네. 두 영화는 공통점이 일단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전까지의 거대한 성공을 거둬서 정말 감독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정도의 어떤 권력을 가졌고 둘 다 또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시나리오를 또 직접 달려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또 냈는데 그 자체의 그 두 영화의 성과도 또 역시 거대했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비슷한 면도 있죠. 네, 거기서도 약간 그 인셉션처럼 네. 그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두 영화가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과 크리스토퍼 노런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바타를 보면 거기서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 핵심은 디지털 효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대한 아날로그적인 효과를 주려고 하고 제임스 카메론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최대한 간편하고 간소하게 이렇게
요약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바타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가벼운 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잘 만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크리스토퍼 놀런은 주어진 이야기를 가장 복잡하게 구사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대하는 방식 혹은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두 감독은 완전히 다른데 둘 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단 극 중에 나오는 어떤 장면 얘기들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인셉션에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자료들이나 이야기들 듣고 놀란 것들이 직접 찍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도. 네. 저는 뭐 호텔 복도 장면은 정말 명장면, 그렇죠.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서 매트릭스에서 막 사람들이 호공을 날아다니면서 싸운다든지 가상의 공간에서 싸우는 것 같은 이야기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실제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편의 무용을 보는 것 같기도 한 그렇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 호텔 복도를 실제로 30m로 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작을 했고 1분에 8회전을 하도록 그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배우들을 이제 특수 안무를 해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무엇보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신발끈 같은 것이 밑으로 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와이어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우 참 대단해.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그런 굉장히 어떤 아날로그적인 장면 중에 하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그 파리 시내에 들어가서 네. 아리아드네에게 코브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카페 중간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폭탄 같은 게 터지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얼핏 봐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고압 질소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켜서 그것을 초당 1000프레임에 진짜 초초고속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인 영화가 초당 24프레임을 찍으니까 초당 1000프레임을 찍는다는 얘기는 대략 한 50배 정도로 초고속으로 촬영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정속도로 이제 다시 영상을 하게 되면 정반대로 관객이 볼 때는 50분의 1의 속도로 정말 느린 그런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의 그 시각적인 효과는 정말 영화 속에서 대단하게 구현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 역사를 보면 이제 꿈을 어떻게 영화로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아주 고전적으로는 이제 무성 영화 시대 안달루시아의 계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수많은 감독들, 뭐 베리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꿈을 우리가 꿀 때 꿈의 영상은 좀 다르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실감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실험 영화 같은 느낌이 사실은 이 인셉션에 있죠. 네, 의학 영화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꾼다면 이런 식으로 꿈을 꿉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양 관객들 입장에서는 호전몽 같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호랑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내가 호랑나비 꿈을 꾸는지 하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의 어떤 굉장히 모호한 경계에 관한 부분 이런 걸 또 이 영화가 그려낸다든지 네. 꿈에 관해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자각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꿈 이런 건데 이 자각몽에 대해서 이제 뇌생리학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끌어들여와서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꿈이라는 것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트라우마라든지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정신분석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 때문에 인셉션에서의 그 서스펜스의 상당 부분이 바로 거기로부터 그렇죠. 도출되는 거죠.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코브의 무의식 중에 네. 아내 멜과 아이들이 굉장히 무의식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을 벌일 때마다 갑자기 자꾸 아이들이 나와서 보인다든지 이게 맞아요. 사건과 상관없는 무의식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걸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인셉션은 분명 독창적인 영화죠. 근데 독창적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매트릭스가 가상현실에서 다룬 방식을 꿈에 대한 방식으로 바꾼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인셉션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있죠. 장르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영화를 비교하면 매트릭스가 오션스 11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꿈의 세계를 굉장히 SF적으로 다루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 자체는 사실상 케이퍼 무비예요. 케이퍼 무비라는 것은 범죄를 세울 때 어떤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서 그로부터 범죄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실제 적용을 했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오차라든지 혹은 그것이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범죄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이 상황이 사실은 오션스 11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놀란 감독이 네. 메멘토에서도 캐리안 모스와 그 두 배우를 쓰더니 매트릭스에 대한 영향이 많네. 여기서도 이야기가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네. 작가인 저한테는 창작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네. 어떤 순간이 그러냐면 파리에서 코브가 아리아드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Never recreate places from your memory. Always imagine new places. 상상을 해. 근데 너의 기억을 쓰지는 마. 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만들 때 너의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쓰게 되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어느 순간 그 기억 때문에 너의 작품이 망가질 거야. 완벽하게 너의 상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야지만 그 세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놀란 감독의 영화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놀란 감독이 매번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이야기로 글을 쓰는 방식이 어쩌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으로 해서 이 토대가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어떤 극작수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작가의 창작물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마지막에 그 림보 상태에서 무의식의 해변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세계가 견고할 수 없었는지. 왜냐하면 이건 상상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허술하게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We built for years. And we started in on the memories. 이 영화는 사실 다시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 자체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같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곡 중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화 현장으로 한번 바꿔서 본다면 코브는 감독입니다. 사이토는 와서 의뢰하고 돈을 대니까 투자자입니다. 곡 중에서 모든 것을 약간 반장처럼 이렇게 그 백업을 하면서 해주게 되는 아서는 제작자라고 말할 수 있고 아리아드네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이런 식으로 영화 전체의 이야기 자체가 마치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옮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시각 효과를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감독이지만 사실은 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플롯, 이야기에 대한 어떤 야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 플롯을 그냥 한 가지로만 설명을 뭐 간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는 시간 자체를 이렇게 도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플롯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인셉션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좌표평면을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인 영화는 시간의 X축이 중요하게 됩니다. 시간의 진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점점 기승전결을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토퍼 놀런은 이런 단선적인 플롯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셉션에서 희대의 방식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뭔가 하면 Y축이 핵심인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폭이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영화는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한데 여기서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시에 발생되는 이야기의 그 폭이 굉장히 중요해서 서로 다른 층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보시게 되면 꿈들이 막 교차하면서 차가 다리 위에서 강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동안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이 호텔 복도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꿈속의 꿈으로서 설원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비행기에서 시작되고. 그렇죠. 네. 이런 이 층위가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층위를 가지고 노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이 복잡한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관객을 이렇게 사로잡을 줄 아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플로레스의 마술사라는 말이 허명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의 두 작품 중에서 더 좋아하는 작품을 꼽을 때가 되는데요. 두 작품 모두 전체 놀런 영화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다시 좀 봤는데요. 몇 편을. 저는 다크 나잇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논란이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 제가 보기엔 유머 감각인 것 같아요. 유머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좀 심각한 느낌이 있는데 그 심각한 느낌이 가장 잘 어울렸던 영화가 어쩌면 배트맨 다크 나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다크 나이트는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두 편도 다시 봤는데 둘 중에 더 좋아하는 영화는 메멘토입니다. 오, 그래요? 네,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네네. 그 인셉션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세계보다는 메멘토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세계의 복잡한 구조를 저는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멘토를 조금 더 좋아하는 저를 발견했고요. 최고의 장면은 제가 오늘 직접 시연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연? 네. 오. 바로 호텔 그 액션 장면 이 하시나요? 장면입니다.
아, 예. 인셉션의 마지막. 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최고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팽이가 계속 돌면 가상이고 네. 멈추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팽이는 과연 돌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순간 저는 이 두 크리스토퍼 놀런의 최고작을 저도 다크나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크나이트 3부작은 따로 다루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두 영화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고른다? 저도 메멘토. 아 그래요? 네. 인셉션인 줄 알았어. 글쎄 서로를 우리가 아직도 취향을 오해하고 네. 있는데 메멘토를 더 좋아하고요. 인셉션도 정말 훌륭한 영화인데 메멘토야말로 정말 독창적인 영화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크리스토퍼 놀런만 만들 수 있는 영화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500만 달러밖에 네, 들이지 그렇죠. 않는 그런 저예산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장면은 저는 아무래도 코브가 아리아드네에게 가르쳐주는 그 파리 장면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거울의 반영 장면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서 수백 번을 보았지만 180도로 이렇게 접히는 장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장대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이 아니겠는가 싶네요.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aurais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롯의 마술사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타이틀로 놀런의 플롯이 가장 장대하게 펼쳐졌던 두 편의 영화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돌리시죠. 네, 그럴까요? 돌리면서 돌리고 끝내죠. 갈까요? 네. non, 알겠습니다. je n'aurais 감사합니다. rien. 일어나서 가시죠. 가야지 이제. 가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가시죠.